아무튼 이제 이 뇌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정말 그 유용한 그런 정보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학교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오늘도 이제 뇌파를 주제로 해서 어 이제 쪼끔은 심화된 얘기, 네, 그리고 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얘기,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소통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네, 그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화상이지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표정이나 손짓이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예,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원래 컴퓨터 공학 계통에 전공을 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뇌교육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뇌교육에 아주 깊게 매료가 돼서 지금 한 10여 년째 같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는 국가공인 전문가로서 이제 시중에 그 뇌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아마 이제 비알레 교육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브레인 트레이너 분이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브레인 트레이너 취득자가 있는 회사가 바로 비알레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전문성 있는 그런 그 회사에 이제 아이들을 맡긴 것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제 그러한 뇌 전문가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교육과 또 대외적인 사업을 같이 이제 사무국장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이제 미디어 활동에서도 종종 그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어저께 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브레인 셀럽이라는 브레인 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이 전문 채널이 있는데요. 마침 지난주부터 브레인 특히 이제 그 뇌파에 대해서 어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그 클립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도 나오죠. 네. 여기에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장유혁 교수님이 참여를 하시고 제가 이제 그 뇌파 기기 업체인 옴니시네스 대표님하고 같이 출연해서 스튜디오에서 같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유익한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같이 네, 봐주시면은 내용을 봐주시면 아마 오늘 강의에서 조금 더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노브레인 TV라는 채널인데요. 여기는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 대상으로 하지만은 또 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원리부터 해서 뇌 트레이닝의 원리부터 해서 뇌 교육의 여러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뇌과학으로 우리 아이 머릿속 이야기 2탄입니다. 뇌파가 들려주는 우리 아이 뇌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비알레 교육, 여러분들께서 비알레 교육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같이 아끼고 또 교육에 임하면서 그 뇌파 측정을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궁금한 내용들도 많으셨을 거고 뭐 상담하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한 뭐 질의를 또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전반적인 뇌파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 뇌파가 사실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도 포함을 시켰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상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많이 습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오늘은 조금은 그 전문적인 얘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어, 다들 수준이 높으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내용은 먼저 이제 뇌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뇌파 측정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비알레 교육에서 지금 전 교육 지점에서 쓰고 있는 스마트 브레인 기기의 측정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뇌파를 통해 본 바람직한 교육 방향은 어느 쪽인가 이것을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뇌파란 무엇인가? 여기 지금 그 뇌파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측정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전기 신호로 그렇게 그 측정되는 것이 뇌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달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어, 쉽게 얘기해서 그 신경세포의 전기작용에 의해서 뇌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기 신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뇌는 전자기장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에 가까이 자석을 가져가면 이 뇌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일반적인 자석을 가져가면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의 그런 자석들, 뭐 적절한 자력에 대해서는 이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뇌에는 보호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직접 뇌에 자석을 가져간다든지 자기장의 어떤 영향권 속에 들어가면 뇌는 그것에 의해서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최근에 기술 중에는 그 자기장을 씌워줘 가지고 뇌의 활동 양상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이렇게 이마 쪽에 전류를 흘려줘서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이제 많이 개발돼 가지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 말인즉슨 우리 뇌에서 작용하는 이 전기작용이 실존하는 것이고 또 이걸 응용하는 것 자체가 많이 이미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는 엄청나게 그 미세합니다. 어느 정도 미세하냐면 어 이제 마이크로 볼트 단위라고 하는데 10의 이제 100만 분의 1,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크기인데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1.5 볼트짜리 그 이 건전지를 이 손에 이렇게 그 침을 발라 가지고 혀를 이렇게 떼보셨습니까? 1.5 볼트짜리 건전지?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릿지릿하시죠? 네. 지릿지릿하다는 말은 그만한 어떤 1.5 볼트의 전류가 혀에 그 전달돼서 느껴지는 감각일 텐데 그 감각의 한 2000분의 1? 그 정도, 3000분의 1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미세하죠. 네. 정말 그 다행인 것은 이제 그렇게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손을 대거나 가까이 가져가도 감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감전이 안 됩니다. 다행히도.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전류가 어디에 흐르고 있냐? 이 두피에 흐르고 있어요, 두피. 예, 머리 표면에. 예, 머리 표면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 측정을 할 때 그 선을 막 엄청 많이 꽂죠. 그런 이미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을 엄청 많이 꽂아가지고, 뇌파를 측정하는 그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요. 어, 그 말은 이제 그 이 두피에서 전류가 측정되기에 그 두피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그렇게 표면에다가 꽂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장면은. 근데 이제 최근에 기술이 또 많이 발전하면서 그 이렇게 막 최초에는 실제로 이 그 뇌에 직접적인 덩극을 갖다 대 가지고 측정을 하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까이 그 이렇게 띠 형태로 센서를 착용하기만 하더라도 이마에서 나오는 그런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 그 센서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중적으로 뇌파라는 것을 체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그 투 채널 뇌파 장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2000년대 들어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쪼끔씩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VR 내격에서 이것을 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그 뇌파 기기를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이제 VR 내격에서 쓰는 뇌파 측정 기기는 이제 그 측정하는 그 전류 전압의 그 세기 자체의 민감도가 시중에 이제 대중적으로 나온 뇌파 측정 기기 중에서 가장 높은 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의료 장비에서 쓰는 모듈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VR 내격에서 측정하면서 보신다. 이렇게 어 뇌파 리듬은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다양한 종류의 리듬이 있습니다. 어 이제 지금 화면에 네 띄워져 있는데 자 세타 리듬 있고 또 어떤 리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리듬 들어보신 거 채팅창이나 뭐 이렇게 쳐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김나은 님 베타, 감마, 알파 와 전문가신데요. 알파, 베타.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한 리듬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 일단 주파수 대역으로 리듬을 나누는데요. 4에서 8Hz가 세타 리듬, 그리고 8에서 13Hz가 알파 리듬, 그리고 13에서 30Hz가 베타 리듬, 30에서 50Hz가 감마 리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리듬이 옆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언제 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뭐 구체적으로 학습해서 뭐 해석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해를 하기 있고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뇌파가 무슨 파장일까요? 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장. 베타파. 오, 네, 베타파. 네, 좋습니다. 베타파. 원래 이제 뇌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파장은 알파파입니다. 네. 알파파가 이제 확실하게 우세하게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눈을 감고 있을 때 우세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눈을 떴을 때 알파파가 확 줄어들면서 베타파가 막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뇌파라는 것이 그냥 뇌에서 하나의 파장이 이렇게 쭉 나와서 측정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뇌파가 이 하나의 센서에서 측정됐을 때 하나의 파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세타, 알파, 베타, 감마파 그리고 여기 안 나오는 델타파까지 모든 파장이 실제로는 하나의 센서에서 다 측정된다는 게 좀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다 측정이 됩니다. 다 측정이 되는데 이제 어떤 파장이 우세한가가 관건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알파파가 우세합니다. 특히 눈 감았을 때 알파파가 우세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눈을 감았는데 알파파가 우세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은 특이한 상황이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 뇌파를 해석하고 또 현재 뇌 상태를 추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떴는데 눈을 뜨면은 그때는 이제 베타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눈을 뜨면은. 근데 이 눈 떴을 때 베타파가 많이 안 나오고 이때 역으로 뭐 알파파가 많이 나온다든지 해도 이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이사항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측정하는 뇌파는 전류의 값이고요. 뇌 두피에서 이제 측정되는 전류의 값이고 이 전류의 값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알파, 베타, 세타, 감마, 뭐 델타 뭐 이런 파장들이 모두 다 나온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중에 어떤 파장의 비중이 더 많이 나오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뇌파에 대한 접근 기본 이해를 한 번 더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지금 나오는 표와 같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예. 이렇게 그 전체 파장이 이렇게 어, 다 섞여서 나오구나. 알파, 베타, 세타, 감마, 델타 이렇게 섞여서 나오구나. 근데 이 나오는 것의 비중이 어떤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뭐가 어떤 색깔이 제일 많이 비중이 높아요? 네, 빨간색 제일 높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알파파가 우세한 눈 감은 상태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형식으로 이제 뇌파가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표현된 데 있어서 이제 요것도 하나 참고를 할 부분이에요. 지금 각각의 파장에 대해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타파가 어떤 때에 출현하는지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봤는데, 한 2분 전에 봤는데, 세타파. 예. 졸리거나, 예, 깊은 명상시. 아이고,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잠들기 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 세타파는 느린 주파수 대역의 뇌파기 때문에 뇌 기능 자체가 많이 편안해졌을 때, 떨어졌을 때, 많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뇌파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여기 자, 요 밑에 부분 보시죠.
알파파를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세타파가 있죠. 세타파가 4에서 8Hz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졸리거나 깊은 명상 상태거나 잠들기 전이나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내부 의식 정보 처리를 할 때 세타파가 많이 출현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부의식, 내부의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외부의식은 여러 가지 외부에서 환경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들에 의해서 처리되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고작용, 생각 중에서도 이제 어떤 과제,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니면은 글짓기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 있죠.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의식 상태가 있을 때는 이제 외부 의식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 뭐 마음,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게 떠오르는 잡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몸 안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낮은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출현하면 내부 의식의 정보가 처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높은 주파수 대역, 베타와 감마파 계통이 있죠. 이쪽 계통으로 출현하면 외부 의식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이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한 어떤 단서를 알게 됩니다. 뇌파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단서를 알게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한번 언급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업에서 굉장히 막 열심히 하고 열의를 가지고 하면은 어떤 주파수 대역이 많이 나올까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했을 때. 그쵸? 네, 영통지점 주예성만 님께서는 아유, 뭐 뇌파 전문가신 것 같아요. 항상 제일 먼저 답을 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영통지점에 전문가분이 많이 계시나 보네. 네, 평촌지점에도 계시고, 네, 훌륭하십니다. 네. 베타파 계통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를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태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학습할 때 사실 집중력을 발휘할 때 베타파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타파가 또 어떤 상태일 때 나오냐면 긴장하거나 흥분되거나 여러 가지 뭔가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좀 불안하다거나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이제 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즉 어떤 상태죠? 스트레스 상태일 때 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공부할 때 출현하는 베타파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출현하는 베타파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주파수 대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베타에서 감마로 가면 갈수록 고차원적인 인지를 하는 것과 연결되지만 동시에 높은 스트레스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다. 물론 이제 감마파가 스트레스 자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뇌파를 가지고 스트레스 수치를 계산할 때는 빠른 주파수 대역의 뇌파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자, 근데 이 빠른 주파수 대의 뇌파가 출현해서 스트레스 상태가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상황에 집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하루 전날이다. 네, 시험 하루 전날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긴장을 하겠죠. 물론 아닌 아이들도 있겠지만 시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은 뭐 이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험을 잘 치고 싶다는 마음이 1이라도 있으면 조금은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은 이제 빠른 주파수 대역에 뇌파가 많이 출현합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시험을 잘 치는 쪽에 의식이 집중이 돼 있겠죠. 네.
온통 집중을 하는 쪽으로 이제 이게 의식이 딱 포커스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부모님의 어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혹은 어머니의 기분 아니면 친구의 상황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이 폭넓게 보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냥 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예. 그 이유는즉슨 스트레스 상황에 모든 뇌 자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자원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자원인 전기업과 대뇌 피질의 자원이 이제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베타파나 감마파가 나온다고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뇌에서. 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쪽 영역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일단 대표적으로 학업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동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관계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친구하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잘 여러분들께서 많이 겪을 수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SNS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빠른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 환경을 넓게 인지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친구를 이해하고 서로서로 돕고 그렇게 하는 바른 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뇌파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기를 통해서 현재 아이들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어디에 좀 그 포커스를 둬서 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어 뭐 집중적인 그런 상황이 집중적인 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내는 데 이제 의의가 있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어떤 지침은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의 상태를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의한 문제 혹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조금 머리가 뜨겁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같이 이렇게 술술술술 실마리처럼 풀려갑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이 뇌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뇌파를 조절하는 감각까지도 이제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뇌파 측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 뇌 상태를 이해하고 자기가 자기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어.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나 졸려요. 자, 이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계속 앉아 있는 게 현명할까요? 그렇죠. 네, 웰빙 님도 답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야죠. 네, 아무리 그 졸린 상태에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보셨듯이 뇌파가 세타파 계통이 많이 나온 상태예요. 이러면 주의 집중력이 안 됩니다. 자, 이때는 차라리 10분, 15분 휴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1시간 동안 공부를 주구장창 앉아서 졸면서 하는 것보다 15분 쉬고 나서 45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상태를 자기가 알아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졸리는 상태구나.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겠죠. 좀 쉬거나,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비알레 교육 다니는 아이들은 HSP 12단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2단을 딱 졸린 상태에서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아, 뇌에 혈류가 막 공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각성 상태로 뇌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뇌 상태를 만들어가는 감각을 터득하게 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전문적인 뇌파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뇌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감각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체험하지 않으세요? 비알레 교육에 애들이 다녔을 때. 아까 사례 영상을 봐도 아, 공부 오랫동안 했어요 하면서 어머니께 자랑했다는 그 영상도 나오던데. 예. 그게 바로 결국 뇌파를 조절하는 감각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지금은 제가 졸렸을 때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변화들을 자기가 이렇게 감지해내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명상을 할 수 있고 호흡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그 이제 고도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뇌파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빠른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조절하는 거 혹은 느린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감각을 터득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동시에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더 언급할게요. 동시에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 빠른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죠. 마치 경주마처럼 시야는 한쪽으로만 모이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소위 우리가 얘기했던 이기적인 상황이 됩니다. 왜? 자기한테 닥친 스트레스 상황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오로지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조금 그, 그런 뉘앙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기가 스트레스 상황에만 집중하는 경주마처럼 집중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성에 대한 그런 그 인성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혹은 함량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성을 함량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바깥 일을 하는 남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맞습니다. 바깥 일 하시는 남편분.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을 띠고 있죠. 자, 아이들 인성교육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지침을 외우도록, 암기하도록 하는 게 인성교육일까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외우는 게 인성교육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파를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나 이런 부분이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등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심해지겠죠? 네,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렇죠. 뇌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스스로의 어떤 조율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뇌파와 함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주지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좀 복잡하지만 이 뇌파의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신가요? 네. 여러분들께서 역시 그 비알레교에 보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시기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뇌파라는 것이 이렇게 측정을 하면 여러 가지 뇌파가 함께 출현한다. 근데 이제 이 출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율로 출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근데 이제 출현하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빠른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출현하면은 외부의 의식이 있는 것이고 느린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출현했을 때는 안에 내면의 의식에 이제 그 작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스스로가 알아채려는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뇌파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트레이닝에 대한 핵심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주시면서 이 뇌교육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뇌파 측정 기기로 이 스마트 브레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마트 브레인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모듈 자체가 의료 장비에서 쓰는 모듈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뇌파 측정 그 표준화 데이터는 국가 정책 과제를 통해서 노출된 연구 결과물로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뉴욕 대학교 그 골드버그 박사님하고 국제내교협회가 같이 연구해서 만든 브레인 테스트라는 그 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맞게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이 뇌파 측정이나 다양한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일단 공식력과 또 이렇게 상담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요건들이 잘 갖춰진 그런 측정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PR 내국에서 대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 그 인지 패턴, 문제 해결 성향, 두뇌 스트레스, 집중력 패턴 등 두뇌 활용 패턴을 이제 파악하는 용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국내과학연구원과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가 이제 같이 어 이제 그 현장에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제 결과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하는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장치는 뭐 이렇게 생겼고, 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뇌파 측정기가 이렇게 생겼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뇌파를 측정할 때 부피에 이 센서들을 막 붙이는데, 특히 이제 스마트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붙입니다. 전두엽에 붙이고, 이 전두엽에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는 건식 센서라고 하는데, 그 어떤 외부의 그 접착 풀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붙임으로 해서 이제 그 이 두피에서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편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전두엽을 측정하는 것은 뇌 전체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단서가 되기 때문에 또 전두엽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측정하는 장면 보시면 이렇게 비알렉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신 적 있으시죠? 집중력, 두뇌 스트레스, 자원의 활성도, 인지감도, 인지속도, 활성, 뇌파 리듬 이런 것이 이제 오른쪽에 그림처럼 한 화면에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10장짜리 보고서로 출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거 받아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뇌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앞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약간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 뇌파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눈 감은 상태나 눈 뜬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자발 뇌파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또 이제 기본적인 뇌 활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어떤 자극을 주어져서 측정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에 의해서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측정하는 방식이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측정하는 방식에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경찰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뇌파 가지고 한다는 거. 예. 사건 관련된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런 단서를 보여줬을 때 뇌파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진술을 하고 있는지 속이는지에 대해서 아는 그 장치를 뇌파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까지 쓰여집니다. 뇌파라는 것이.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속일 수 없는 아주 진솔한 기기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 브레인은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자발 뇌파 측정과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는 측정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뇌 활동 상태를 면밀하게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측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감은 상태에서 30초 측정하고 눈 뜬 상태에서 30초 측정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측정을 하잖아요. 이 각각의 과정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내 상태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이제 활동할 때의 뇌 상태로 측정하기도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의 뇌 활동 상태를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 브레인 뇌파 측정 기기다. 이런 부분은 시중의 다른 기기와의 또 차별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알아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측정 사례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께 사실은 자녀분들을 측정을 하고 상담을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도 뭐 거의 이제 수천 건, 수만 건에 가까운 뇌파 측정 결과를 보고 뭐 상담을 해보고 또 이제 다양한 그 해석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좀 몇 가지를 추려서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좀 재미있는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뇌파를 같이 측정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님과 자녀의 측정하면 비슷한 영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이 뇌파는 14살의 그 남자아이 뇌파인데요. 다소 모범생 아이입니다. 경제 학급에 속한 아이입니다. 이 뇌파를 보니까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문적인 그런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보여지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집중력이 대단히 높죠. 네, 집중력이 높고 그 집중력이 높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밸런스가 잘 잡힌 편이에요. 이제 잘 잡힌 편이어서 뇌 활성도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처음에 보시는 부분은 이 왼쪽에 요 그래프하고 또 이 육각 그래프일 텐데요. 이 왼쪽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어떤 파란색이 나타나는 그런 기본적인 인지 기능 자체가 상위에 있고 또 빨간색이 나타내는 두뇌 활용 능력 자체는 이제 표준 범주 안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제 뇌 퍼포먼스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중력이 대단히 높게 나온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한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인지 기능이 좀 좋은 편인데 이 인지 속도가 약간 떨어진 것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을 또 같이 볼 수 있어요. 인지 속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인지 속도 자체에 그 떨어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아이가 조금 신중하거나 여러 가지 또 그 이렇게 내면에서 뭐 사고를 아주 복합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그 어떤 유형인지 또 같이 얘기하는 기회들을 가지면은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전형적인 이제 모범의 모범생의 그런 뇌파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런 이 실질적인 뇌파의 변화를 봤을 때 쉽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빨간색이 아까 얘기했던 빠른 주파수대역의 뇌파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파란색이 느린 주파수대역의 뇌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 뇌파의 양상이거든요. 이 문제 풀 때 양상이 빠른 주파수대역이 훨씬 더 높게 경사가 이렇게 있죠. 네. 이 말은 이제 비교적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열의를 가지고 집중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소 긴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뭐 때문에 이제 긴장했는지, 무엇 때문에 또 불안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 상담을 하고 또 뇌교육 트레이닝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것을 자기 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이 훨씬 더 이제 이러한 우등생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덕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성적 부분에 얘기 들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자기 내 상태를 알고 이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요런 사례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런 케이스인데요. 이제 요 학생은 이제 13살 여학생인데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특이사항 어디가 보이세요? 네. 이 뭐 전문적인 걸 몰라도 보면은 알 수 있는 표시들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드러나는 부분은 여기 이제 뇌 색깔들을 보시면 한쪽이 엄청 밝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좌뇌우뇌 활성도에서 우뇌 쪽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좌뇌우뇌 편차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신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인에 대한 거니까 좀 이제 가리면서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이제 청소년 보호 기관에서 이렇게 있는 학생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우뇌 활성도가 높아요. 근데 이 학생을 이제 직접 보면은 약간 표정이 어둡고 좀 이렇게 많이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우뇌 활성도가 차이 나게 높을 경우에는 약간의 우울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떤 뇌파를 가지고 의료적인 것을 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서적인 우울감 또 약간 디프레스된 상황 말하자면 이제 의욕이 좀 저하되거나 뭐 이렇게 뭐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실제로 보면은 외면적으로도 그런 게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해 줘야 될까? 기본적으로 이제 좌뇌 우뇌가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좌우뇌의 교차를 돕는 그런 활동들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가장 효과가 빠르고 좋은 활동은 역시 좌우뇌를 교차하는 뇌체조 활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체 활동이 바로 뇌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좌우뇌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편차가 많을 경우에는 좌우뇌를 고루고루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체 활동이 양쪽이 교차되는 활동을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왼쪽의 뇌는 오른쪽을 관장하고 오른쪽의 뇌는 왼쪽을 관장하는데 양쪽의 이 교차되는 활동은 이 왼쪽과 오른쪽 뇌의 소통을 이렇게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뇌량의 정보 처리 양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 뇌량, 자네 우뇌에 있는 뇌량을 두껍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뇌의 밸런스를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이제 뭐 보통의 우리가 우울감을 체험했을 때 그 우울감에 대한 것을 들어주거나 상담하는 것으로 그걸 해소하는 접근을 많이 하는데 신기하게도 체조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비활내교육에서 아마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뇌과학적으로 잘 알고 지도를 했을 때 훨씬 더 이 아이들이 큰 변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뇌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그렇고 또 반면에 좌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앞에서 본 이 아이들의 케이스랑도 조금 연결될 수 있는데 조금 더 뭐랄까요?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좀 모범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어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뭔가를 포커스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규율이나 체계성에 대해서 되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갖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좀 긍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뇌가 어쨌든 이 같은 밸런스, 비슷한 레벨의 밸런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 좀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걸 할 때 뇌교육이 도움된다. 네, 영통지점 유혜원 마님 잘 말씀 주셨네요. 네, 명상과 체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죠. 사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자네 운해를 뭐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다라고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 명상과 체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짧게 뭐 한쪽은 삼각형을 그리고 한쪽은 사각형을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잘 되시면 반대로 해보시고 네. 자, 이런 거 활동하면 어때요? 굉장히 참 어렵죠? 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게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내면 그것에 의해서 뇌파의 양상이 바뀌고 뇌 혈류량이 바뀌고 자네 운의 소통량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되는 것은 여러 차례 훈련을 하면 정확하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상황도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집중하면 맞춰지는 과정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부모님들도 네, 그렇죠.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는데 상심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이런 거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와, 이 사례는 또 어떤 특성이 있나요? 11살짜리 남학생인데, 예. 보니까 딱 보면 또, 제일 표시가 나는 부분이 이런 쪽이죠. 뇌 색깔이 주황색 가까이 막 붉은색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표현에서 보다시피, 이제 뇌가 부하도가 쭉 올라간 상황입니다. 부하도가 올라간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정말로 뇌를 편안하게 하는 접근이 필요해요. 자, 이때 보면은 집중력이 높게 나오잖아요.
네, 집중력이 높게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좀 특이점은 뭐냐면 파란색 그래프가 낮게 나왔어요. 파란색 요점이. 이거 보니까 집중력은 높은데 이 문제를 푼 과제 수행 결과 자체가 별로 안 좋아. 이건 어떤 거지? 예, 쉽게 얘기하면 집중을 딴 데 한 거예요. 집중을 어디다 했을까?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집중을 어디다 했을 가능성이 많냐면, 만약에 옆에 어머니가 계셨다고 하면, 어머니의 표정에 집중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선생님이 계셨다고 하면, 선생님의 시선을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 게임에 집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뇌파가 이제 다 알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서 이제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우리 비알 예교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제 상담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딘가에 뇌를 많이 쓰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데 뇌는 지나치게 부하가 걸린 상태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불균형에 의해서 그러니까 뇌로 이제 많이 에너지가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비알 예교에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수승하강의 상태. 실제로 뇌는 차갑고 아랫배는 따뜻한 상황이 됐을 때 집중을 잘 할 수 있는데 뇌파로 봐도 그렇거든요. 빠른 주파수대역의 뇌파가 나면 뇌의 열량,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높은 주파수대역의 뇌파가 많이 나와서 활성도가 지나치게 올라간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대단히 많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불균형도 나타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져서 건강에 문제도 생겨요. 와, 이거 빨리 해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명상과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알 내교에서 하는 태조와 명상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해결을 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뇌파에 대해서 보시니까 이해되시는가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이 브레인 트레이너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께 학부모님들께 좀 과감히 제가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잘 해주십사 하고 혹시 어려우시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제 재밌는 파트,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파트 또 들어갑니다. 어떤 파트냐면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뇌파의 상관관계입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자, 화면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보여지는 이 화면은 이제 조금 어린 아이네요. 네, 어린 아이의 이제 뇌파 측정인데 지금 사실은 6살의 아이 측정 결과의 경우에는 좀 나이를 감안해서 봐야 돼요. 학령기 아동부터 이제 이 스마트 브레인이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린 아이인데 이제 자 그냥 이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는데 특히 이제 이쪽 모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데 자, 그러면 네, 어머니 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어머니 뇌파입니다. 어떻습니까? 짜자잔. 굉장히 비슷하죠? 예. 뇌파 양상이 대단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우리의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그런 교류를 하든 안 하든 전자기장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라서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이제 저는 사실 임상적으로 많은 체험을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 간의 뇌파를 측정한 경우에 유사하게 나온 케이스가 많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해도 나타나는 것은 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성인들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은 되게 유사한 뇌파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 체계 그리고 여러 가지 뇌 활동 패턴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이제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닮아간다,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런 기울기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여러분들께서 다 100% 이해를 안 하셔도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뇌파 자체가 느린 뇌파가 많이 느린 뇌파이거든요. 근데 느린 뇌파가 이제 빠른 뇌파보다 더 많이 출현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도 보신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느린 뇌파가 많이 났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이완돼 있고 내면의 의식이 이제 먼저 가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이게 정서적으로나 좀 겉에 봤을 때 조금 처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약간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상담을 해 보니까 이제 아이가 말수도 적고 그냥 쪼끔 이렇게 생기가 약간 없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머니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갖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이가 좀 그러한 정서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그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같이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서 더 어머니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아이들보다 어머님이 더 내격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지금 보면은 자뇌-우뇌 밸런스도 약간은 깨져 있고 여러 가지 뇌 기능성 자체가 쪼끔은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좀 신체 활동, 움직이는 활동 혹은 근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뇌파 상태를 변화시키고 정서적인 어떤 긍정적 정서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긍정적인 메시지,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머님이 변화하면은 이 아이들도 같이 변화할 수 있겠어요라고 상담을 드린 케이스예요. 신기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예. 예. 참 제가 아까 6살 학년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그 6살은 어 일단 이게 만 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 학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 학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그 경계점에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이 뇌파가 이렇게 비알렉에서 하는 거랑 그게 연결되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9살 남자아이입니다. 9살 남자아이. 요런 특성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어머님의 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어떤가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곳도 있고 틀린 곳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경우 지금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자, 틀린 그림 찾기. 그림 찾기입니다. 뭐 이게 전문적인 해석 아니더라도. 네. 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뇌파 양상 있죠. 여기 아까도 보셨듯이.
이 양상 자체는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요쪽도 비슷해요. 자, 이 양상이 비슷한데, 어디가 다르냐면, 네, 우리 이호심, 예, 국장님이십니까? 행복맘, 영통지점,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그 성서지점 김동균 선생님이십니까? 어머님이십니까?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무튼, 잘 말씀 주셨어요. 보면, 이 자네운의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파 양상은 비슷한데 이 자네운의 활성도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정말로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자네는 이제 기본적으로 순차적 체계, 논리적 체계에 우선해서 판단을 하고 운에는 직관적이고 총체적 체계에 우선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네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아이의 태도, 말 이런 걸 통해서 아이에 대한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아이는 우뇌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뭐 체계성이나 논리성이나 언어적 표현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제 정서적인 그런 이 활동 쪽이 훨씬 더 우세한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님과 아이가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자네운의 특성을 서로가 알아보면서 그러니까 특히 어머님이 잘 아셔야 되겠죠. 어머님은 요런 부분을 주로 해석을 하고 요런 부분에 의해서 우세하게 뇌 활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측면을 이해하고 우선은 이제 얘기를 들어주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뇌교육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접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상호 교류를 잘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좀 더 좋은 그런 뭐랄까요,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뇌파를 통해서 알아내고 또 이것을 탁 집어주니까 본질적인 어떤 해결점을 찾아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요. 자, 이렇게 뇌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 어려운 듯 하면서도 재미가 있죠? 네, 그냥 여러분들 색깔도 하고 그림만 보면 됩니다. 뭐 이거 구체적으로 파장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내 상태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면밀하고 또 실질적인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PR 내교육의 뇌파 상담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되셨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점만 핵심적으로 쭉 전달 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AI 그리고 AI에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IoT 뭐 여러 가지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이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어떤 환경 자체는 정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자기 뇌를 감지하고 그 뇌의 상태를 잘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감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뇌교육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 메타인지 훈련을 하는 HSP 프로그램 그리고 뇌교육에서 하는 모든 어떤 뇌체조와 명상 활동 이것은 자신의 몸을 감지하고 자신의 뇌를 감지하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을 키워주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고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 아이는 지금 뇌가 단해형이야, 우뇌형이야, 집중력이 높아, 스트레스가 높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아이의 그런 뇌파를 통해서 아이의 뇌를 이해하고 스스로가 자기 뇌 상태를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뇌의 주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뇌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감각을 훈련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비알리 애교에서 그런 부분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정말 아이의 뇌가 균형과 조화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 학습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게 받고 있는 상황들이 만성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해서 뇌는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되고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도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의 인지 기능과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접근, 그것이 바로 우리 본질적인 우리 아이의 뇌를 위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0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아이의 자연지능을 키워줄 수 있는 이 뇌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BR 뇌교육에 오셨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연지능이라 함은 어떤 특별하게 뭔가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를 활용하는 감각 자체는 원래 뇌가 갖고 있는 뇌 기능이거든요. 이건 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뇌 기능이고, 이것을 회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비할 뇌교육에서 습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또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뇌파에 대한 거라서 질의를 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해서 우선 뭐 조금 일찍도 아니네요. 네,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네,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네, 뇌파에 대한 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거, 네, 이런 부분들, 네, 질문 올려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YJ님이 아이들에게 고차원적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면 어떤 뇌파가 나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감마파 있죠. 감마파가 고차인지 기능이 활성됐을 때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근데 이 고차인지 기능은 어떤 거냐면 추상적인 정보에 대한 처리예요. 근데 이 추상적인 정보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언어가 추상적인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과라는 언어를 이렇게 한글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한글 사과가 이 한글 글자만 보면은 이게 실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겁니까?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학령기에 들어서면은 이 고타적인 인지 기능을 발달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면서 이제 고타원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이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역량 자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감마파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훈련을 통해서 이제 더 심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고차원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도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이 있는 거고, 각 학년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수학이라든지 뭐 과학 그리고 언어 영역에 대한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고차원적인 사고를 기르고 싶다고 해서 월반에서
뭐 초등학교 3학년인데 6학년 거를 하고 중학교 거를 하고 하면은 뭐 물론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학습을 또 해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많은 경우에는 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그 고차적인 그 기능을 넘어서는 것들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부작용은 단순 암기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작용이 그 실제로 뇌가 그 뇌세포 자체가 그걸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스트레스 작용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자체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해서 오히려 그 공부를 거부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반항심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아이의 고차원적인 이 방향에 대해서 그 학습을 할 때에는 그 아이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흥미를 느끼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을 때는 가능해요. 예, 뭐 제가 이제 약간 제 얘기 드리면 저는 이 코딩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당시에 이제 그게 뭐 많이 하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코딩을 하기 시작해서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막 이렇게 제가 찾아서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학습이 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를 느끼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괜찮죠. 근데 이제 그것을 부모님의 욕심에 의해서 억지로 막 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뇌파 측정 자료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글이 잘 안 보여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캡처해서 전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약간 이제 뭉개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좀 제가 조심스럽게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개인 자료고 사례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오픈해서 좀 드리기가 약간 좀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예,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다시 보기나 강의 교환 측면은 어, 내교육 진행팀에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네, 유튜브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주소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들은 베타파가 많이 나와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이 떨려서 시험 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특정 과목은 그래요. 수학이나 국어, 조용, 아이고, 저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참, 제 얘기하면 또, 근데, 제가 원래는 엄청 그 수학을 잘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학 문제를 한번 망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깁스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공부를 할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집중도 안 되고 해서 힘들어가지고, 한번 망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 수학 시험 칠 때마다 손에 땀이 나고 막, 어느 정도 됐냐면, 시험지가 흥건히 젖을 만큼 땀이 나가지고, 이 문제도 제대로 못 풀고, 네,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저의 경우를 좀 빗대서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을 잘했던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감이고 긴장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잘해야 되는 기대치가 내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뇌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긴장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받쳐주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악순환고리로 들어가죠.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사고작용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정주마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과목에 의한 어떤 긴장감이 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어, 실질적으로 뇌파를 조절하는 훈련 자체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게 그 아이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뭐랄까요 잘하고 싶은 마음 혹은 잘 못했을 때 이제 상황에 대한 두려움, 예, 이런 게 지금 내면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깊은 명상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뇌교육 단계로 따지면은 뇌교육 3단계, 뇌정화하기 단계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어떤 저를 압박하는 그런 그 스트레스 요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제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 성장의 기회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 명상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점차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일단 뭐 쉬운 문제부터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의 긴장감이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인식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뇌파 상태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신미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잠깐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면 그것도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그 해결책을 뇌교육 수업을 통해서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입 상황이면 어떤 뇌파가 나오나요? 이것도 이제 상황들마다 이슈가 많이 큰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집중 상태에서 많이 출현하는 뇌파는 이 알파파와 베타파 경계에 있는 SMR파가 많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감마파 있죠. 그 실제적인 이 감마파의 이 작용 자체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연구되고 있거든요. 깊은 명상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감마파가 출현한다는 연구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몰입 상태를 통해서 새로운 자각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감마파가 출현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쾌감이 느껴지고 또 다시 몰입으로 들어가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집중 상태에 대변될 수 있는 SMR파 그리고 감마파가 몰입 상황이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 때는 3-4시간도 기운차게 노는데 공부는 10분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요. 일반적으로 후디어 쪽이 아프다고 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가 있는지. 네. 이런 경우 많이 체험을 하죠. 아무튼 뭐 공부 자체에 흥미나 여러 가지 흥미가 없거나 큰 부담감이 있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 이제 후두엽적이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이제 시각하고 같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특히 이제 시각이 많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책을 10분만 봐도 막 그렇게 쌩쌩하다가도 졸리고 하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 얘기할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책 보면 한 10분, 15분 보면 졸리지 않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뇌에 큰 부담감과 에너지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조금 더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부분이라도 이제 흥미 요소가 되는 그런 공부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의 관심사와 연결돼 있는 그러한 과제 뭐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하면 뭔가 그 연예인이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과 연결시켜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구체적인 사례는 잘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 사실 그 게임에도 보면 수학적 사고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적 사고에 대한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물리학에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접근.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심사와 같이 연결하는 그런 접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잠시만요. 네. 질문이 지금 너무 이제 많으셔서 네네네. 지금 뒤에 있는 질문들은 한 가지만 더 받고요. 뒤에 있는 네. 질문들은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네. 전달해 주시면 답변을 제가 우리 노영철 사무국장님께 이렇게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HYJ님, 이거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어떻게 한번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아이가 많이
보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이북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도 뇌파나 뇌개발에 안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뇌개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중력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린 브레인 셀럽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능동적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집중력은 어떤 매체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생기는 집중력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재미를 느끼고 사고를 하면서 생기게 되는 집중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영상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보고 있는 것보다 이제 이북 영상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핵심 맥락은 어떤 매체를 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발표해 보는 거 있죠. 어떤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고 그것을 서로 토론하면서 사고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이제 학습과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하면 대단히 바람직한 학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까지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또 우리 진행 측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노브레인 TV 영상을 통해서도 전문적인 내용 그리고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계속 방송을 할 테니까요.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